네, 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박원모 어린이 유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오후 자수한 이모 여인에게서 범행인 유괴 사건의 범인으로 젊은 여성 금자씨가 검거되는 장면인데요. 이 영화 속 장면과 꼭 닮은 사건이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바로 1997년 발생한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 유괴 사건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아버지가 지어준 예쁜 이름이고요. 이름처럼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던 박양은 문화센터에서 영어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향하지만 이게 박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젊은 아주머니와 함께 어디론가 가는 걸 봤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박양의 흔적을 쫓습니다. 박양을 데려간 젊은 아줌마는 누구였을까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이 사건,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바람에서 당시 수사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말에 따르면 한 젊은 여성이 의도적으로 박양을 데리고 갔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박초롱, 원래 이게 박초롱초롱 빛날이에요. 네.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워낙이 귀하게 어렵게 얻은 아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영어 수업 받으러 갔던 그 초롱이가 이제 초롱이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지 않으니까 같이 영어 수업을 듣던 아이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초롱이는요 어떤 젊은 아줌마와 함께 어디를 갔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은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는 유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즉시 이 관할경찰서가 이제 서울 서초경찰서인데 서초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고 이 경우에 이제 아마 이 강력계 형사들이 전부 급파돼가지고 일단 집에다가요. 네. 감청장치 다루면서 녹음기 다루면서 또 발신지 추적 장치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협박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더니 아이가 없어진 지 한 3시간 정도 됐을 때 이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리네 집이죠? 네. 그러면서 나리로 얘기하네요. 나리는 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그럼 아이가 잘 있는지 목소리 들려달라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만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걸려왔는데 당시 기술로 그 발신자를 추적하기에는 통화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던 겁니다. 변호사님 혹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까? 네, 일단 첫 전화가 오고 나서 납치 이튿날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말을 했는데요. 나리는 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돈 2천만 원을 준비를 해서 명동 지금 전철역 남대문 방향 출구 앞에 있는 건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전화와 달리 이제 위치 추적이 되기는 했어가지고 경찰분들이 서울 중구 있는 명동의 한 공중전화로 이제 갔었는데 근데 이제 갔었을 때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네. 그러면 사건 당시 이 범인의 실제 음성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은행 카드를 가지고 예. 명동 전철역 정철역에서 10층짜리 건물 있고 10층짜리 건물? 그래 거기 예. 탈피해 가서 기다리고 한다거나 딴 기술에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나리는 못 보는 거지. 네, 경찰이 바로 현장에 갔지만 유괴범은 이미 사라진 뒤였는데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었습니까, 현장에요? 네, 과거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로 이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 목격자 진술을 한번 확보를 해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좀 엇갈린 의견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 키 작은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 여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또 전화기를 만졌다 보니까 거기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 보니까요. 수화기를 이제 통째로 이제 가져와서 과학수사반에서 감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젊은 여성에 더해서 키가 작다, 그리고 지문까지 이제 채취해낸 건데요. 또 다시 전화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네요, 어쨌든요. 네, 지금 납치 이튿날에 전화가 이제 두 번째가 왔고요. 이제 그 이후에 전화를 기다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밤 9시 정도에 왔는데 이 전화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그때 당시에 이제 명동에 있는 그 공중전화 부스에 갔던 이제 형사들을 목격을 하고 전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밤 9시쯤에 다시 연락이 왔고요. 그때에도 다시 뭐 나리는 잘 있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리의 목소리를 들려달라 이렇게 이제 엄마가 좀 애원을 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그때도 때가 되면 들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만 되풀이를 했었습니다. 이 세 번째에도 똑같이 이제 위치 추적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명동에 있던 당시의 커피숍이었고 마침 그때 명동에서 잠복을 해 있던 형사들이 있어서 그 형사들이 이 커피숍을 급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의 통화 끝에 유괴범이 있는 장소를 또 알아내고 급습한 겁니다. 이 당시 커피숍 통로가 단 하나뿐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범인을 바로 가려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전화를 통화하고 있는 시간대에 형사들이 그 계단으로 진입을 했고 네. 그 이 커피숍의 입출구가 딱 한 군데라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은 많죠. 그렇죠. 그래서 형사들이 뛰어 들어가니까 커피숍 안에는 총 13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아마 업주라든지 종업원 포함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들이 출구를 딱 그 봉쇄한 상태에서 신분증을 보이면서 이제 이 검문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지문도 채취하고 간단한 어떤 신문 같은 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좁혀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던 만삭에 임신을 한 여성 차례가 됐는데 네. 그 여성이 갑자기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네. 뭐 나 지금 만삭에 임신부인데 뭐 하는 짓이냐 나한테 네. 또 지금 애가 지금 놀래서 배를 차는 바람에 나 지금 너무 아프다 나 지금 병원 가야 되겠다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그 임신부의 그 대학 후배라고 하는 그 옆에 있던 와서.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그 경찰한테 항의를 하고 하는 네. 이런 과정이 진행된 겁니다. 근데 이때 경찰이 그 들이닥쳤을 때는 사실은 이 유괴범죄의 특성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괴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못해요. 이거는 상당히 난감한 그 수사인 건 상황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은 신분 확인하고 지문 채취한 이후에 간단한 신문 절차만 끝내고 일단은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일단 지문 채취를 했으니까 대조해보면 될 것 같은데 또 공교롭게 그날 이후에 협박 전화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커피숍에 있던 13명을 끝까지 좀 추적을 해봐야겠네요. 네, 일단은 네. 그 전화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진 사실도 있었는데 전화 음성으로 봤을 때 일단 여성이라는 점은 이제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나이대는 뭐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20대 정도로가 이제 추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커피숍에 13명이 남아 있었고 그 중에 여성분이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 12명에 대해서는 좀 은밀하게 그때 미행을 해서 당시에 감시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밝혀지긴 하겠지만 진범이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쨌든 미행 감시가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12명에 대해서 다 미행이 따라붙은 그렇죠. 거네요. 혹시 면식범은 아니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네. 이 부분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리 학생이 누구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누굴 쫓아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뭐 친인척이라든지 이웃 조사를 다 했었는데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게 내 아이는 모르는 사람을 쫓아갈 리가 없어라고 하는데요. 네. 대체로 쫓아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20대 젊은 여성이라는 점은 포착했지만 수사는 그대로 진전 없이 흐르는데요. 결국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 실종 닷새가 되는 날 이제 경찰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건을 공개 사건으로 전환합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나리양 실종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하고요. 당시에 이제 몇 가지 목격을 했거나 추정이 가능한 국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긴 했는데 이 중에서 범인의 검거로 이어질 만한 결정적인 제보는 없어서 계속 좀 수사가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공개 수사 전환 후에도 결정적인 제보가 없었는데 그런데 일주일 만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보 전화, 의미 있는 제보 전화가 걸려온다면서요. 아까 그 커피숍에 있던 여성분들이 12명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아마 각각 그 여성들을 미행하거나 그 여성의 집 인근에서 잠복을 했을 겁니다.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이 사건의 범인이 된 여성도 이제 그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9월 11일 날, 그러니까 이 공개 수사로 전환된 지 일주일이 된 9월 11일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네. 차분한 그 중년 남성의 목소리입니다.
수사본부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 딸이 9월 1일경에 임신한 채로 만삭인 채로 가출을 했는데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 우리 집 앞에 형사로 아마 잠복하는 형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형사로 보이는 남자들이 서성거리고 이러는데 혹시 내 딸이 무슨 그 범죄와 연루된 것이 있느냐 네. 이런 그 문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또 경찰에서는 그분을 오시도록 하겠죠. 네. 그분을 오시도록 하는 이유는요. 이 협박한 목소리를 녹음해뒀잖아요. 그 녹음한 목소리를 그 중년 남성한테 들려주면 네. 자신의 딸 목소리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려줬더니 자신의 딸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인의 이제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이고요. 네. 그와 동시에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하신 것처럼 공중전화 통째로 뜯어갔잖아요. 네. 지문 채취하려고. 거기에서도 지문 결과가 나왔어요. 네. 거기에서 나온 지문 결과와 이 녹음 테이프를 두고 내 딸이 맞다고 하는 그 여성과 대조를 하니까 동일한 인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삭 임신부, 카페에서 히스테리 반응을 보였던 그 만삭 임신부 전현주가 유괴 범이었던 겁니다. 바로 검거를 했습니까? 네, 이제 신원이 네. 특정되고 나서 채 하루가 되지 않아서 이제 9월 10일 오전 9시 20분에 검거를 했습니다. 신림동에 한 모텔에서 이제 숙박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초췌하고 머리도 감지 않았고 이제 만삭 임신부였지만 자기 몸을 거의 관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아이잖아요. 초롱이는 찾았습니까? 일단은 어디 있는지부터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봤는데 2시간 동안 입을 열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범인에게 이제 그 이후에 좀 호소를 하고 애원을 하고 추궁을 한 끝에 이제 입을 열게 됐는데 남편이 그 인형극단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창고로 쓰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인도를 했고요. 거기 가서 그 옆에 있던 등산용 가방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쪽을 이제 가방을 열어봤더니 이제 나리 양이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파일러님, 나리 양을 살해한 거네요, 결국에는요. 네, 실제로 나리의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코와 입이 다 테이프로 감겨져 있었고요. 손발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부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름이었긴 하지만 부패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좀 일찍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네. 위에 이제 남아있는 위의 내용물도 보다 보니까 전혀 남아있는 거가 네.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검 상태랑 살펴보다 보니까 유괴되고 나서 6시간 이후쯤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살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실제로 아이들이요, 보채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초반기에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리티컬 아워, 네.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7시간에서 가장 길게는 72시간 이내에 검거하거나 구조하지 못하면 생존 확률이 압도적으로 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조금 전에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가 이 정도,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 나이가 되면요. 범인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72시간을 넘기면 생존 확률이 떨어진다는 게 크리티컬 아워입니다. 네. 당시에 혹시 그래서 만삭의 임신부가 이러한 범행을 홀로 했을까?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어 공범 의혹이 있었지만 네.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른 아이를 해칠 수 있을까? 네. 이해가 가지 않는데 범행 동기가 뭐였습니까? 이 범행 동기는 이 전현주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현주는 맨 처음에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제적을 당하는데요. 이때 다시 한 번 더 대학을 옮기게 됩니다. 이때 이곳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이 남편, 연극인 지망생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인형 극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남편 사업의 실패로 이 두 부부는 생활고를 겪게 되는데요. 근데 전현주는 이때 사치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 3천만 원이 넘는 빚더미에 부부가 앉게 되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 전현주는 결국 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유괴를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에 돈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했다면서요? 네, 수사하고 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뭐 성폭행을 당했고 2명의 남자가 이러한 범행을 강요를 했고 1명의 여자가 더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공범이 있다라는 이제 진범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은 뭐 전혀 증거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정신과 전문의가 이 전현주는 연극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다는데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그 인격 장애를 A, B, C군으로 나눕니다. 그 B군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극적으로 행동하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그 고유정으로 잘 알고 있는 경계전성격 장애가 또 여기에 속하고요. 연극성 성격 장애도 그 안에 속하는데요.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특징들을 상상하시면 돼요. 과장되게 하고 내가 관심을 받아야 하고 자극적으로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어떤 주인공의 무대처럼 나를 꾸미고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당시에 정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었는데요. 판결은 어떻게 났었죠, 위원님? 이게 97년도라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사건 기억이 나거든요. 뭐 네. 제가 취급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아마 전 경찰이 시끄러웠었어요. 네. 일단은 검찰은 전현주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그렇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살해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유기한 이후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현주의 생명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더군다나 초범, 유괴가 상습범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데 초범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금 기간 중에 만삭의 임산부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무기징역을 1심에서 선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2000년도에는 이런 정도의 범인은 전부 사형 선고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떨어지니까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혹시 그 임산부를 사형 집행을 해버리면 사람을 둘 죽이는 것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임산부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게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항은 그래요? 네. 임산부인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서 전현주가 어쨌든 구금 기간 동안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그 아이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네. 일단은 이 형을 집행을 하는 중에도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장례식을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기간을 주게 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을 부여를 해주게 되는데 이 전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죄질이 좀 불량하다는 게 이제 좀 반영이 돼서 좀 이례적으로 좀 2주 정도의 그때 형 집행 정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이는 남편이 데려갔다 이런 딸을 소문이 나오기도 낳고요. 합니다. 지금 아마 그 딸은 미국으로 입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그럼 돌아오겠습니다.